오늘은 큐레이터로 일하고 계시는 닉네임 뮤즈 큐레이터 안현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즈 큐레이터면은 혹시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보통 예술에 영감을 주는 여신들을 뮤즈라고 합니다. 맞아요, 뮤즈. 예를 들어 뭐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워낙 여성 편력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술의 피카소 작품에 어떤 영감을 줬었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녀들을 뮤즈라고 부르는데, 사실 뮤즈는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9명의 신들을 말해요. 예, 여신들. 네네. 오. 근데 그 뮤즈신, 그러니까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하고 제우스 사이의 9명의 딸들인데, 그 뮤즈라고 하는 거의 기원이 지금도 뮤지엄, 뮤직. 그 앞에 어원으로 남아있죠. 창작의 원천을 나타내는 그 어원이 큐레이터의 어떤 기본 자질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닉네임을 뮤즈 큐레이터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큐레이터만 해도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뮤즈까지 들어가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뮤즈가 저는 그냥 여신이라는 뜻인 줄만 알았는데. 네, 영감의 원천, 그러네. 창의성, 뭐 오. 상상력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뮤즈라고 하는 어원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끝판왕이네요. 뭐 큐레이터도 약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와, 뮤즈까지 넣으셨네. 뮤지엄 큐레이터의 오. 준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구나. 근데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무력이 별로 없어요. 갖고 예. 싶은 건 별로 오. 없는데 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성격이에요. 그렇구나. 완전 천직이시네요, 그러면.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직업적으로 자본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또 이게 방송 듣는 분들이 자본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자본과는 좀 떨어진 아하. 가치지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일단 수준이 높을 것 같은데. 네. 특강만 가도 네. 애들이 졸다가 돈 얘기하면 눈 떠. 예술 작품하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통 뭐 욕망, 여성 편력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갑자기 눈 자다가도 벌쩍 그러니까요. 뜹니다. 예. 제 방송에 구정혜 선생님도 나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잔대. 야한 얘기하면 눈 뜬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왜 미술관, 박물관이 그렇게 관광지의 표상으로 딱 있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흔적들이기 때문에 또 그걸 지키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야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겉보기만 보고 싹 뭐 한 1, 2년 하고 뭐 도전 좀 했다가 그만둬야 할 직업인데, 해외 뮤지엄들 가시면은 뭐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수염 성성하신 막 60대, 70대 분들이 큐레이터로 남아 있거든요. 멋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와. 본인의 전공이 만약에 있다면 예. 그 관련 뮤지엄의 전문가로 남을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매력과 장점이 있죠.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네. 실명 쓰셔도 되죠? 그럼요. 저 어차피 검색하면 그죠? 했던 방송들에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헤드헌터 레오의 난잡한 이야기였는데 검색 치면 나오니까 그냥 윤재홍을 깐 거거든요. 근데 레오는 왜 레오예요? 천주교 세례명이 레오예요. 괜찮죠? 네, 좋아요. 네. 밀림양자 레오. 네. 그러면 우리 그 안현정님이라고 네네. 할게요. 짧게. 네네네. 그럼 안현정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본인 소개하고 네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뮤지엄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 큐레이터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예. 이제 미술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제가 있는 뮤지엄이라고 하는 속성을 벗어나서도 네. 궁금하신 분들이 알기 쉬운 어떤 다른 영역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뮤지엄이나 갤러리 혹은 뭐 미술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맞아. 약간 예. 특화돼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뮤지엄을 지키다 보면은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유물 아니면 작품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살아계신 예술가들과 같이 일하는, 보통 그런 경우는 미술관에 해당되고요.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유물님들이라고 칭합니다. 네. 보통 오래된 문화재들을 연구하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예. 있어요. 근데 보통 큐레이터는 그래서 어떤 작품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자본이라고 하는 시장과 만나면서 이런 큐레이터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광고에서도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막 갖다 쓰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CGV 극장 갔더니 네. 영화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골라주는 사람, 탁월한 해석으로 고르는 것을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우유부단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탁월한 전문성의 시각으로 골라주고 기획해주고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하면은 미들맨 혹은 부동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는 직업 큐레이터네. 그렇죠. 헤드헌터니까. 큐레이터라는 말에 이런 말 있어요. 김선우라고 저 옛날 아침마당 출연했었던 네.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헬스 큐레이터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뭐 갖다 붙였네. 그렇죠. 근데 이제 헬스 큐레이터라는 말을 원래 처음 방송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대요. 그죠. 왜냐면 표준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에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맞아. 영화 큐레이터, 헬스 큐레이터, 음식 큐레이터, 뭐 푸드 큐레이터라든가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네. 왜냐하면 큐레이터 궁금했던 게 네네. 왠지 미술관이나 네.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회 기획하고 예쁠 것 같고 네네. 이런 이미지인데 헬스 큐레이터 하니까 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큐레이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를 지키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만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느낌 안에 과연 다른 요소들이 붙었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폭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제가 이제 헤드헌터로서는 브랜딩이 돼가지고 네. 헤드헌터 윤재용 하면 알거든요. 네네네. 직업 큐레이터라고 할래. 헤드헌터 큐레이터. 멋있어 보이잖아. 네네. 그 너무 길잖아요. 기네. 그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기니까 아깝네. 헤드 큐레이터 하면 약간 뭐 머리를 쓰는 뭐 그럼 이거 저는 같기도 그냥 하고. 헤드헌터 하는 걸로.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너무 궁금한 게 네. 큐레이터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큐레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원래는 뭔가를 지키는 사람, 지키는 키퍼라는 사람. 뜻과 유사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큐레이터라고 하면 뮤지엄 혹은 뮤즈의 약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말 그대로 중간자예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주로 사람들이 먹방이나 입맛 때문에 그렇죠. 눈이 돌아가잖아요. 저는 눈맛.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눈맛의 발견이 어떻게 보면 눈맛의 발견에 대한 책도 준비 중이고 눈맛의 발견에 대한 운동도 준비 중이에요. 괜찮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보통 맛이라고 하는 게 테이스트거든요. 예. 테이스트는 만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예. 우리가 흔히 취미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눈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외모의 사람과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괴롭죠. 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내 눈맛에 대한 어떤 기호의 문제라면 예술 작품과 만나는 일도 사실은 키우면 키울수록 굉장히 예민해지고 상상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기 때문에 눈맛을 키우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가치를 높이는 일일 수 있고요. 돈이 별로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네. 박사님 때문에 2개 배웠네. 큐레이터하고 눈맛. 내가 갖다 써야 되겠다. 근데 제가 눈맛이란 말을 하도 많이 써서 너무 멋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우리의 귀맛을 귀맛 알아야 좋다. 한다. 맛있는 와. 것은 우리의 입맛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보는 것은 내 눈맛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와, 눈맛은 처음 들어봤어요. 괜찮네. 제가 그리고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 네. 중에 윤광준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저자 특강 다녀왔는데 신미한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낸지 한 달 만에 절판이 되셔갖고 지금 2판에 들어가셨는데 대단하네요. 원래 사진 작가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같은 말이죠. 우리가 왜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취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데 돈을 쓰기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시각이. 그냥 가성비만 따졌는데 요즘 맛있으면 지방까지 막 외국까지 가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존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삶의 욕구 그리고 내 삶의 질에 대한 퀄리티를 추구하고 싶어지거든요. 문화 산업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또 늘어나는 핵심 직업이 바로 무엇이다? 큐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변 가시네요. 눈맛 기행. 요거네. 제가 항상 하는 게 눈맞기행이고요.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녹음 때문에 오늘은 아침을 시간을 비웠지만 예, 오늘도 예. 2시부터 4시까지 30명 정도 데리고 네. 뮤지엄 투어를 해요. 오. 저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 아니면은 뭐 저와 연관된 어떤 문화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돈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보러 다니거든요. 같이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것과 처음 느끼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100명의 눈맛이 100명의 감상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다르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작품을 했을 때 그것을 보는 100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과거에 그 언어가 없었고 그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
그분들의 소장 취향이었고 뭐 왕가의 보물이나 혹은 종교의 보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줄 이 미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었죠. 요즘 사학과라든가 혹은 미술 관련된 여러 전공들이 옛날에는 졸업하면 다 교수 되고 싶어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큐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필요한 게 왜냐면 저도 이제 와이프랑 애들 어릴 때 네네. 전시회 가면은 난 워낙 뭐 컴퓨터 전공이니까 네. 그쪽은 문외한이거든요. 난 별 감흥이 없더라고. 근데 누가 옆에서 해설해 준다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네요, 이제. 이제 그래도 여기서 이제 좀 제가 품격 높게 가자, 좀 네. 어렵게 가자라고 했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고미술이나 현대미술에 대한 에피소드도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예, 예. 이제 뭐가 있냐면은 김정은이라는 쇼호스트 친구가 정은 씨가 박사님 소개해 준 건데 네네네. 두 분이 절친이잖아요. 완전 절친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은 분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섭외했는데 현대홈 쇼핑 여행 전문 쇼핑 호스트예요. 그렇죠. 그 친구가. 주말에 틀면 바로 나오니까. 그 괜히 일주일에 방송 6개씩 해요, 그 친구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유럽 관련된 이제 방송을 했어서 예, 예. 그 친구 소개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로 저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스물? 제가 어. 나이가 40이 넘어서 20살 때 배낭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가 또다시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도착했던 지역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예.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가면은 뭐 암스테르담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항상 뮤지엄을 가니까 뭐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나온 안네 네네. 프랑크 거기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이 프랑드르 지방이라고 해갖고 옛날 빛을 나타냈었던 즉 그러니까 베르메르라는 작가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의 주요 지역의 예. 일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 자화상을 잘 그렸었던 렘브란트라는 화가 렘브란트는 알죠. 네, 렘브란트 뮤지엄이 있어요. 그래도 아는 거 하나 나왔다. 네, 다행이다. 그렇죠. 렘브란트 뮤지엄에 가시면 거기에 야간 경비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제가 거기를 굉장히 여러 번을 갔는데 어떤 꼬마애가 네네. 매일 거기를 와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네, 7, 8살쯤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미술 신동인가 보다. 너는 여기 왜 오니? 그랬더니 나는 이 동네 사는데 우리 엄마가 이 근처에서 일해. 근데 나는 여기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 작품을 와서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그냥 되게 재밌어. 한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야간 경비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군상이 있는 군상 초상화인데 예, 예.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자기 엄마 아빠의 다양한 감정의 얼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걔는 아빠가 거기 경비 아니야? 글쎄요. 뮤지엄에서 일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무엇이냐면 작은 예술 작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는 여러 감정들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왜 미술 치료 같은 것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제 방송에 최면 심리 상담사 네. 나왔고요. 놀이 치료사랑 미술 치료사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가치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뇌나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피로해지거든요. 맞아.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휴식처 같은 곳이 박물관이나 뮤지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겠네. 같아요. 왠지 처녀총각이 박물관에 가서 딱 이렇게 미술 작품 보다가 저쪽에 보면 이상형이 있는 그런 거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일이 있나요, 사실? 도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암스테르담 갔을 때도 모든 뮤지엄들은 각 시간대별로 전시 설명을 해주는데 큐레이터가 나와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큐레이터는 없어요. 약간 레벨이 있고 도슨트 같으면 약간 설명하는 사람 같은데. 예, 이게 뭐 레벨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구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도슨트는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쪽에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하기도 하지만 네. 이 큐레이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해서 교육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주로 전공자들이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재능 많아요. 기부로. 그렇죠. 그러니까 큐레이터는 이제 내근직이면은 도슨트는 이제 외근직이네. 주로 자원봉사들이 네.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재밌는데 네네. 뒤에 갈수록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안현정 박사님은 네. 이쪽만 계속 파신 것 같아요. 미술을 판 거지. 네네. 이 안에서의 직업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인데 큐레이터 하기 전에 했던 직업이나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96학번인데 예, 예. 대학교 때 제가 학점이 1학년
때 우리 학생들도 기절하는데 1.3이었어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거죠. 어. 저희 오빠가 과외도 안 받고 서울대 들어간 수재예요. 아, 제일 얄미워. 그런 사람. 예, 저는 땅바닥에 붙어 샀는데 저희 오빠는 막 키도 막 85, 6 크고 예. 그 지금도 랜드 플래시 메모리 그쪽 이제 설계하는 삼성전자네. 예, 반도체 야. 설계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오빠가 공부를 잘하니까 저는 부모님이 공부하라 소리도 안 했고 그래. 포기했지 뭐 이제. 아니 포기보다는 그 인생 즐겁게 오. 살라고. 저희는 좀 집안이 좀 되게 독특해요. 예, 예. 뭘 되라, 뭐 이렇게 해라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부모님이 아주 쿨하시네. 부모님도 이제 주로 학교에 많이 계셨고 어. 그러신 분들이라 옛날 분들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저는 또 할아버지랑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예. 조그말 때부터 이런 뭐 고미술 이런 데도 관심 많았고 어. 좀 전통 가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것은 나이트클럽. 대학교 때. 나이트 많이 가셨네. 그럼요. 아,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뭐 누구 뭐 이렇게 네. 뭐 패널들 오빠들 다 옛날에 같이 놀던 오빠들인데 그랬구나. 그 제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술 마시는 거를 안 좋아해요. 아, 술을 내 좋아하는데. 사실 큐레이터들이 술을 아. 잘 먹어야지 뭐 작가분들하고 뭐 2차 가고 3차 가고 하는데 네. 전 2차 가고 3차 가고 가서 같이 술만 안 먹고 취한 사람처럼 놀아요. 아, 근데 저는 뭐 술 안 마셔도 같이 뭐 취한 사람처럼 논다는데 별로더라고. 왜냐면은 우리는 취해갖고 해롱해롱 하는데 저분이 말짱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근데 부담스러워. 그게 같이 있다 보면 네. 제가 제일 취한 것처럼 그래요? 어울리고 놀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네. 뭐 약간 그래도 밝은 편이에요. 예.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은 이미 뭐 대학교 때부터 도슨트 네. 아, 미술관 박물관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20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을 시절인데 어떻게 우연히 그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아, 원래 이제 도슨트나 이런 미술관 이런 쪽에서 알바를 그쪽으로 했네. 그쪽으로만 했어요. 아, 예. PC방, 편의점, 호프집 알바 이런 국민 알바는 안 하셨네. 저 옛날에 청담동에 있는 지금은 도산공원 앞이 지금 완전 뭐 아, 여러 매장들 뭐 좋은 그렇죠. 명품 외제차 매장들이나 많죠. 예. 근데 그때는 주로 뭐 도산공원 앞에 뭐 웨딩 촬영 오는 사람들 있고 맞아. 옛날 주택을 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페로 바꾸는 시절이었는데 예, 예.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남자친구랑 거기에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카페 안에 예쁜 그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림이.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거기서 낮 시간에 그림 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대요. 제가 일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그림만 보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분이네. 그때 그래도 그분. 얼마나 매출을 많이 늘렸나 몰라요. 오, 진짜로요? 네, 그때 저는 이제 뭐 했냐면은 글 쓰는 거를 원래 좀 좋아해가지고요. 예, 예.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전시 같은 거 보고 나면 이렇게 독자 리뷰 같은 거 쓰는 거. 아, 리뷰. 그런, 네, 오. 그런 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사실 큐레이터가 제일 중요한 건요. 체력이 좋아야 되고 성격이 좋아야 되고 촉이 좋아야 되고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나 아니면은 이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일종의 또라이. 글도 잘 써야겠다. 아, 글을 잘 써야 돼요. 본인이 봤던 거를 그냥 본인은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끔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 옛날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사람은 아카데믹한데 은근 또라이 기질이 있다라 그랬어요. 덕후 야, 기질. 보통 한쪽으로만 발달하는데 네네. 멀티플레이어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예. 근데 너무 멋지신 게 현대홈쇼핑 쇼호스트 김정은 씨가 하도 자랑을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이게 지금 6년차 시즌2 246회거든요. 네네. 오토바이 헬멧 들고 들어오신 분 처음이에요. 와, 근데 큐레이터가 바이크 탄다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오토바이 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 방송 엄마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디다 숨겨놨구나. 저 오토바이가 2대인데 네. 오늘 여기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 오토바이 맞아. 타고 왔어요. 잘하셨네. 그럼 네. 기종은 뭐예요? 오늘 타고 온 거는 혼다 스쿠터? MXX라고 아니에요. 저는 스쿠터 안 타요. 우리- 매뉴얼 바이크 네. 2종 소형 갖고 있고요. 750cc 물론 할리 타시는 분들은 할리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아크로포빅이라고 하는 머플러 다 튜닝하고 지금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750 한 대 있고 그리고 오늘 타고 온 거는 혼다 MXX 125cc라고 1리터 넣으면은 50km 넘게 가는 와. 바이크 있어요. 그거 와, 타고 왔어요. 멋지시네요. 왜냐면 제 친구도 할리타는 2명 있거든요. 아, 예.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맛집 기행도 하고 놀러 다니더라고. 네. 걔네가 뭐 남자니까 가죽 잠바 입고 막 타는데 네네. 우리 박사님은 큐레이터고 이렇게 여성스러운데 머리도 기시잖아요. 네. 와, 헬멧 딱 벗으면은 사람들이 쳐다보겠다. 그런 거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노림 효과도 있고요. 그죠? 제가 오. 사실은 뭘 하고 싶었냐면은 옛날 유럽 여행을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유럽은 요즘에는 그 아시잖아요. 저 옛날에는 국경지대 다닐 때마다 다 이렇게 뭘 찍어야 됐는데 네네. 요즘은 EU 통합되고 난 네. 다음부터는 국경이 거의 열리는 편하다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요즘 워낙에 유튜브 채널이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뭐 유튜브 하라고 난리인데 하세요. 저도 지금 유튜브에 푹 빠졌잖아요. 네. 저 생각하는 게 마이크로 뮤지엄 투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 거예요. 대박 나겠다. 예, 왜냐면 타고 들어가는데 보통 차들을 근처에 이제 못 세우고 이런 걸 보니까 예. 사실 오늘도 오토바이는 그냥 여기 아무데나 그냥 주차 구석만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건 유럽에 있는 뮤지엄 투어를 오토바이로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아무튼 계획과 생각은 그런데 네. 뭐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냥 여행객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큐레이터가 한다. 그럼 되죠. 이 직업 방송을 다른 직업이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보다 그렇죠. 헤드헌터가 하니까 딱 맞잖아요. 그렇죠. 와, 될 것 같아요. 와. 고맙습니다. 미술 쪽인 일만 하셨네요. 결론은 알바도. 그죠. 뭐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도 주로 네. 신문 기자 뭐 이런 것도 했고, 저는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스키 되게 좋아해요. 네. 겨울 재밌죠. 되면 겨울 되면 전 시즌권 끊어가지고 일단 뭐 용평 내려가 있는 게 주로 일인데. 가서 사시는 거네. 네, 옛날엔 그랬죠. 저 오. 대학교 때 스키 서클이었고 아무래도 그래요. 뭐냐면 제가 돌아다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제 직업에서 오는 피로감 같은 것들을 이런 스피드로 많이 풀어요. 독특하다고 보면 독특한데 보통은 이제 학구적이고 이런 분이 네. 조용조용하신 분이 하실 것 같은데 바이크 타고 스키 즐기면서 막 연구까지 한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기 방송이나 이런 PD님들이 네. 제가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섭외를 아. 얼마 전에 했었던 그 천상의 컬렉션 네. 시즌 3에 제가 이제 패널이었는데 시즌 3도 그래도 한 3달 했으니까 제 왼쪽 자리에 다니엘 린데만 한국말 너무 잘하고 와. 성격 너무 좋고 제 앞자리에 날씨 여신 강아랑 씨 앉아 있고 음. 뭐 아무튼 패널들이 쟁쟁했는데 굳이 저를 왜 갖다 쓰셨냐 물어봤더니 큐레이터 하면은 왠지 좀 어딘지 이렇게 자본하고 뭔가 익숙할 것 같고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얘기해보면 또 재미있으면서도 나름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어디 학자 같은 분 갖다 놓으면 재미없거든. 골고루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양쪽 학구파적인 것도 있으면서 예능감도 있으니까 불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제가 물론 뭐 이런 질문들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말 결혼을 했다면 이 삶이 가능했을까? 결혼을 안 하셨구나. 네, 정은이는 제 친구랑 결혼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그 방송 많이 들으셨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 김정은 쇼호스트 방송에서 남편 소개해준 분이 이 교수님이에요. 예, 그 남편이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네. 저희가 또 역사연구부라는 서클 아, 친구예요. 혹시 서로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안시고 네. 그 친구의 여동생을 또 저희 오빠가 과외하고 완전 뭐 아, 너무 친하죠. 그 여동생이랑 그런 우리 건 박사님 오빠랑 결혼했으면 재밌는데. 다 안시잖아요. 에이, 안 됐구나. 네네. 에이, 하여튼 그러면 네. 중매를 해주셨네. 김정은 쇼호스트는 워낙에 그 자기 세계에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따라다닌 거죠.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아, 완벽한 남편이에요. 노예 같아 보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네. 오죽하면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그렇게 와이프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 야, 너는 그러면은 네 기호는 어딨냐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 와이프 좋아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네가 왜 지적질이냐고. 와, 완벽해요. 그런 남편들 때문에 네. 다른 남편들 바가지 긁히거든요. 아니 요즘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왜냐면 이제 여자들도 이 직업 방송에도 여자가 거의 한 반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이 꽤 차지하죠. 많이 나오세요. 그렇죠. 이제는 그만큼 일도 같이 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집안일도 나누잖아요. 육아도.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안현정 박사님이 네. 결혼을 하셨으면 지금처럼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맞죠? 해요. 육아도 네, 해야 되고 예. 경력 단절도 생길 거고. 네. 근데 아기는 막 울고불고 하는데 막 바이크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때는 바이크를 안 탔겠죠. 제가 바이크를 40이 넘어갖고 타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저는 30대 때 생각해 보면요. 어, 그냥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 거의 없고 아, 매일 공부하던 거에 공부만. 논문 뭐 1년에 5편씩 쓰고 야. 거의 공부하던 기억밖에 없어요. 40 넘어서 타신 거네.
원래 운동은 좋아했는데 예.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그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너무 궁금한 게 우리 정재환 선생님도 바이크 타시거든요. 네네. 스쿠터 300cc 큰 거. 아, 예. 그건 땡기면 가니까. 그거 무거워요. 안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어가 없으니까. 아마도 뭐 베스파 GTS 같은 거 아마 타셨을 거예요. 일본 거였는데 되게 크고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꽤 큰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박사님 거는 할리하고 MX인데 저도 이제 초보 단계예요. 그거 하려면 면허 따로 따야 돼요? 그럼요. 전 이틀 만에 땄어요. 왜냐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네. 보통 미라지라는 걸로 시험을 봐요. 미라지? 네, 근데 그게 높거든요. 전 네네. 스쿠터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2년 전이었는데. 미라지면 기아 있는 거? 그럼요. 원래 어. 시험은 다 기아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예.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발도 안 닿고 그런 친구가 어떻게 하냐. 근데 저 아가씨 저 딴 데 알아보세요 막 이랬네. 저 그래가지고 조금 낮은 걸로 볼 수 있는 거를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예. 그 앞에 여관 잡아놓고서는 1박 2일 만에 땄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오토바이 계약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와. 약간 지금도 성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면 망설임 없이 저지르고 해요. 야, 여간빵 잡고서. 네, 근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교육 10시간 받고 시험 봐야 되니까 진짜로? 파주까지 왔다 갔다 걸을 시간이 없고 그 다음날 와. 출근해야 되니까 네. 그냥 바로 한 다음에 시험 본 거예요. 그냥. 쉬운가 보다. 쉽다면 쉽고 이종 소형이 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 2종 소형 따면 몇 cc까지 몰아요? 그건 없어요. 아, 125cc 무제한이야? 이상 매뉴얼 바이크는 다 탈 수 있어요. 맞아. 정재환 박사님이 125cc 이상 하려면 따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밑에는 맞아요. 안 따도 되네. 그렇죠. 오늘 제가 타고 온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는데 아. 문제는 제 거도 이제 기아가 오늘 타고 온 건 4단까지 있고 예.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진짜 저는 약간 알차라고 하는 엎어서 타는 차보다가 니그립이라고 네. 무릎 묶어서 하는 차보다 어. 약간 이렇게 조금 좀 여유 여유 있게? 느끼면서 약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왜 그러냐? 글쎄요. 뭐 위험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좀 그분들 위험하기도 하고 뭐 위험하게 하잖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차 뒤로만 가고, 그러니까 차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게 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트라이엄프나 모토구찌 같은 굉장히 이런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런 오토바이들의 어떤, 뭐랄까, 이런 맛? 그런 거에는 이제 보통 6단이에요. 다 이렇게 단을 6단. 올리면서, 클러치 네. 잡고 이제 단 올리면서 가는 수동 바이크들이에요. 예. 제가 기계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렇구나.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탄다 그러면 아까 우리 두카티 같은 말씀하신 거 있죠. 예. 예. 엎드려서 타는 예. 거.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속도 내는 거. 아니면 가와사키 이런 거. 가와사키 예. 이런 거 막. 저는 근데 그런 거는 보는 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모터GP라고 맞아. 그거 F1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맞아. 그런 거 하면은 가끔 혼자 보러 가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전하게 타면은 그래도 탈만하죠. 근데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안전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없거든요. 스치기만 해도 날아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율을 줄이려면 그냥 뭔가 다 갖추고 조심히 타야 돼요. 오토바이만의 최고의 매력은 뭐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바이크가 이제 뭐 바람을 가르고 빨리 간다. 막 어떤 분들은 뭐 180km 뭐 저 친한 오빠들이 있어요. 네. 그 한석준 아나운서부터 네네. 시작해갖고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오토바이 동호회 이름이 자연사 동호회예요. 자연사 동호회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사에서 어. 죽자고 오토바이 사고 나지 말자고. 근데 저는 그 그룹은 아닌데 저는 사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 자연 경관 보고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 내 몸이 밖으로 다 나와서 온몸으로 스피드를 어쨌든 바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60km 이상만 돼도 충분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키 타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오토바이 그래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체 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네. 거네. 왜냐면 아무리 고급차 타도 안에 있으니까 유리로 그렇죠. 막혀 있잖아. 네네네. 어차피 오픈칸 있지만 그럼요. 나도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야. 저는 또 엔진 소리라던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할리는 소리 맛이죠 뭐. 네, 그 드드드드드.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걸 느꼈냐면 남자들이 왜 바이크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여자처럼 되게 민감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따라도 픽. 어. 그러니까 뭐 시동도 꺼지고 뭐 이렇게 조금만 뭐 같은 거 파츠 뭐 이런 거 붙이거나 뭐 네. 해도 조금만 달라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탄 지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 미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오토바이에 되게 심취하는 거 보면 마치 제가 이 그림의 미묘한 차이들을 보면서 그 뉘앙스를 보면서 인생의 묘미를 느끼는 것처럼 바이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과 똑같다. MR을 다루듯이. 그렇죠. 그럼 할리도
전기로 가는 건 안 왔다 그러던데.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 전기보단 모든 수동을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할리에서 소리를 뺐다 그러면 너무 웃기죠. 그럼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소리가 커야 되는 게 네. 이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자동차들이. 그래서 그게 소리를 듣고 알아야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소리를 좀 크게 키우는 게 좋죠. 어쩔 때면 너무 시끄러. 그건 좀 그쵸. 그러니까 실내 그죠? 안 하는 시간대에 어. 조용히 얌전하게 타야죠. 그 만약에 할리 기본형도 있는데 거의 막 만세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개조한 분들 커브 틀 때 위험하지 않아요? 글쎄 저도 거기까지는 잘 그죠? 모르겠어요. 보셨죠? 네네네. 동호인들 쭉 한 2, 30명 가면은 앞에 가는 분은 거의 만세하고 가더라고 운전을. 근데 그거는 객기로 그러는 것 같고 그죠. 일반적으로 잘 타고 열심히 타고 제대로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타세요. 저도 오토바이 처음 올라타기 전에 일단 이종소형 따고 네. 대림 바이크 스쿨에서 매뉴얼 기본 코스 듣고 어. 파주에 또 김우정 선생님이라고 모터 GP 출신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서 커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배우고 난 다음에 탄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 네, 정말로 제대로 배워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객기로 몰고 나갔다가는 안 돼요. 죽음의 죽어요. 길이죠. 큰일 나요. 예. 예. 나도 배달하는 분들은 고개 운전하는데 볼 때마다 불안해. 너무 오토바이는 그냥 말 그대로 내 목숨 걸고 탄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헬멧도 안 쓰고 막 가는데 약간 살얼음 있는 길, 예, 예. 자동차 아무리 ABS 있어도 밟으면 휙 돌거든요. 사실 ABS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위험한 게 뭐냐면 악엽 하나도 위험하고요. 주차 같은 거 하려고 이렇게 칠해놓은 페인트 있죠. 네네. 그것도 위험하고요. 어. 물도 위험하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3월달 정도까지 남아있는 염화칼슘 뿌려놓은 게 아스팔트에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토바이는 휙 돌 거 아니야. 네, 조심히 타야 돼요. 고등학교 때 지금 창피해갖고 내가 방송에서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살얼음이 얼은 거예요. 네. 근데 사이클 많이 타잖아 옛날에. 그렇죠. 하나 산 거야 좋은 거. 그래가지고 내리막길인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련하게 고1 때인데 살얼음에서 한 브레이크 잡았거든요. 자전거는 절로 가고 몸은 붕 떠가지고 날랐는데 쪽팔리니까 안 아프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더 심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크가 갖고 있는 미학이나 네. 큐레이터가 갖고 있는 미학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직업이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것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교를 가고 매일 출근을 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보자면은 별거 아닌 똑같은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고 어떻게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삶이나 의미는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예,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크 큐레이션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훈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훈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